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핵심 정리 엑스노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교재를 소개를 좀 드리면요. 그동안 이제 개정된 법령 반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학의 최신 이론들 지금 이제 객관식에 새롭게 서서히 나오고 있죠. 넛지 이론이라든가 또는 무어의 공공가치론 해가지고 아마 조금은 생소하신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아마 조만간 우리 경정승진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 교재는 핵심 요약집인데요. 단순히 교재의 내용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머리말에 나오지만은 공시는 한 25년치 문제, 경정승진 시험은 한 13년치, 그다음에 경찰간부 후보 문제 15년치, 각종 우리 간부 후보 문제들 거의 한 10년치 이상의 그죠? 주요 지문들하고 그다음에 또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 모두 골라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특히 여러분 경정 우리 하시는 분들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정에 조금은 특화된 교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공부하실 때 좀 빠른 속도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해 위주보다는 그죠? 조금 속독을 해가지고 좀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행정학을 100% 이해한다 해가지고 답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익숙하게 함으로써 시험장 가셨을 때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 나오면은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고득점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전에 많은 우리 경정 준비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고맙다라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교재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호응이 힘입어 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을 베스트셀러 또는 스테디셀러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끝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행정학의 방대한 행정학을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행정학 총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행정의 본질 나오죠. 행정의 개념인데요. 자, 광의, 협의, 최협의 최근 개념이 됐는데요. 경간부 문제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출 문제집하고 같이 따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험에서 여기 나와 있던 키워드들이 기출 문제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한번 같이 보시면은 훨씬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광의 개념은 고도 합리성을 수발한 협동적 인간으로 한 형태다 해가지고 공공단체나 민간단체 포함한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협의는 민간을 뺀 정부 활동만을 협의로 보고 있고요. 최협의는 정부 중에서도 행정부를 말합니다. 자, 협의, 정부를 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부잖아요. 근데 최협의는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개념은 가버넌스를 강조한다는 거죠. 즉 민간과 정부 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버넌스, 즉 협치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협조가 필요했었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하다가 오늘날에는 민간이 같이 협력한다. 그래서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표현도 쓰죠. to governance. 가버먼트, 정부의 독자적인 정부 중심에서 가버넌스, 협치 중심으로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행정의 특성을 볼게요. 규범적으로 공익을 지향합니다. 자, 공익을 지향하고 사익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 활동이다. 자, 여기서만 공공서비스는 국방, 외교, 치안 같은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빨간 줄 치세요.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자, 제가 경후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경정승진 문제 같은 게 주요 답으로 나왔던 키워드들 그리고 또 이렇게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죠. 바꿔서 문제 출제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밑줄을 치십시오. 빨간 줄 치세요 했을 때 그 빨간 줄 치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은 좀 유심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런 서비스를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정부가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해서 같이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빨간 줄, 정치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근데 정치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즉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전제한다. 즉 선거 제도를 전제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헌법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행정 개념에 관한 학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행정관리설의 시대죠. 대표적 학자 윌슨과 L.D.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은 윌슨 빨간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군노죠. 군노 물론 이제 귤릭 이렇게 세 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윌슨은 최초의 논문이 행정 연구를 통해서 행정은 정치 밖에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즉 줄짓이죠. 사무의 영역이다. 비즈니스 영역이다. 경영이라는 거죠. 즉 행정의 분야는 곧 경영의 분야다. 경영 동그라미 넣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LD 화이트는 행정 입문이라고 최초의 교과서를 쓰신 분이고 귤릭은 포스트 코버를 주장하신 분은 귤릭이죠. 그다음 군노란 분은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 실천 동그라미 표명한다 또는 결정한다 해놓으시고 표명 옆에다가 행정이 이를 실천한다. 실천 옆에다가 집행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이 윌슨, 귤릭, 그다음에 군노에서 우리는 이거를 기술적 행정학의 시기랍니다. 기술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관리 기술을 말하죠. 경영 관리 기술이고요. 합리적, 능률적 집행을 강조합니다. 행정은 집행이라는 거죠. 정치가 결정하면은 군노가 말한 것처럼 행정은 집행을 한다. 자, 특히 군노, 윌슨, 별표 넣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예, 공사행정 이론론 됩니다. 자, 다음 보시죠. 행정관리서 다음입니다. 예, 통치기능설이죠. 예, 요거는 세계 대공황 때 나타났던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능적 행정학이다. 기능이란 것은 여기서 기능은 정책 결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심하시죠. 결정 기능, 그래서 기능적 행정학이고요. 행정, 그래 여기 바로 옆에 있죠. 행정의 결정 기능을 중요시 여긴다. 정치는 그래서 정치가 수행하던 결정 기능을 행정이 가정한다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자, 디막 애플비 빨간 줄 치시죠. 제일 이분들은 꼭 가져가셔야 되죠. 디막이란 분은 통치는 그죠?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는 빨간 줄 상호 협조다. 정치와 행정은 상호 협조해야 된다. 배타적이 아니다. 자, 다음 줄 사회적 능동성을 강조했다. 빨간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죠. 사회적 능동성을 강조한 사람은 디막이 되겠습니다. 자, 애플비란 분도 행정이란 거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정치행정 이론론 시각이다. 디막 애플비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행정 행태론 볼까요? 바나드와 사이먼인데요.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사이먼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가 누구냐? 바나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학자는 아니죠. 자, 요거 첫 번째 줄 빨간 줄 가치 판단의 문제를 인정은 하지만은 빨간 줄 꼭 치죠.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두 개가 있는데 연구 대상에서 가치의 문제, 밸류의 문제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연구 대상은 팩트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 팩트를 어떻게 한다? 과학적 연구한다 해서 과학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치행정 세 이원론, 정치로부터 분리되고 행정의 정치성과 공공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가치 또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곧 가치 판단에 근거해서 정책 결정하는 건데 이 정치성이나 공공성을 경시한다. 즉 정치행정 세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치 판단을 인정은 하지만은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연구 대상을 대외하고 오로지 팩트 사실 판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 가치 판단은 연구 대상은 누가 하느냐? 요거는 정치에서 한다. 정치나 또는 철학에서 다루는 것이지 행정학에서는 가치 판단 문제는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존재를 인정해요. 자, 다음 발전기능설 에즈만과 와이드너라는 분인데 주로 1960년대 신생국의 국가 발전을 뒷받침한 이론이었죠. 자, 요거 줄치시죠. 행정 우위론입니다. 요거 줄치시고 정치행정 세 이론론인데 행정 우위론 줄쳐놓으시고 행정에다 빨간 동원을 쳐놓으시 바랍니다. 예, 행정 우위론. 행정부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예, 여기다가 시험 어떻게 났을까요? 예, 예전에 시험 문제. 정치 우위론 해가 시험이 나오는데 정치의 밑에 해놓으시고 X라고 해놓으시 바랍니다. 행정부가 우위론이 행정이 우위, 행정 우위, 정치 X 해놓으시면 합니다. 시공관리는 5서본과 개별로죠. 경영기법을 도입한 효율성제고, 그 다음에 줄치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은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외주를 준다.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시킨다는 거죠. 시장성 있느냐?
시장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느냐 해가지고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가번수론 공사행정 2원론에 가깝다. 정치행정 1원론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협력 네트워크. 그러니 가버넌스죠. 바로 오늘날의 가장 최근의 경향은 유가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부관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념에 따른 구분, 정부 간의 진보주의, 보수주의인데, 한때 좀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는 조금 주춤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진보주의, 보수주의, 바로 진보주의는 주로 미국의 민주당 또는 영국의 노동당의 정책을 연구한 거고요. 보수주의는 미국의 공화당하고 말 그대로 영국의 보수당의 정강 정책을 구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수주의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으로 가정합니다. 혼자서 다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잘하니까 정부로부터의 자유, 나서지 말라는 거죠. 국가는 나서지 마라.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 동그라미 소극적, 동그라미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 이게 소극이에요. 그 다음 또 기회평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빨간 줄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는 거 빨간 줄 쳐놓으시 바랍니다. 자, 정부를 불신하면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빨간 줄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경제, 이기적인 경제인 요거 빨간 줄 치시 바랍니다. 소극적 자유 빨간 줄 치시고 소극기다 빨간 동안 다시 해놓으시 바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진보주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오류를 시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는 정부 애로의 자유, 적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 줄 치시고 적극에다 빨간 동을 해놓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시면 나오는지 아시겠죠? 소극과 적극을 반대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정부 애로의 자유,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이 개인의 자유가 정진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요 동그라미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요, 자,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기회 동그라미 놓으시죠. 기회만 보장되고 결과는 알아서 하라는 것,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간다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빨간 줄 꼭 치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예.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요거 진보주의 개념, 잠재력을 인정하지만은 윤리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빨간 줄, 자, 아까 쳐졌죠.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대적으로 이 진보주의는 국가가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한다면은, 자, 보수주의는 지원 정책을 집단의 지원 정책을 선호하지 않죠. 규제 완화라든가 조세 감면 같은 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진보주의는 적극적 자유,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 진보주의는 결과의 평등, 보수주의는 기회의 평등. 다음에 시장 입장에서는 진보주의는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지만은 국가가 개입하고자 하고, 보수주의는 빨간 줄 꼭 치시라.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다라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니까 이렇게 딱 줄 딱 치시고 가져가시죠. 나머지는 제가 줄 친 거는 여력이 되시면 가져가시고, 아니면은 제가 불러드린 거 방금 빨간 줄을 칠한 것도 이것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대적 정부 간의 변천인데, 자, 거기 5페이지도 보면은 입법국가, 행정국가, NPM, NG 해가지고 시장실패, 정부실패, 다시 시장실패가 나가죠. 자, 입법국가에서 시장실패로 인해서 행정국가로, 행정국가에서 정부실패로 인해서 NPM, 신공관리론으로, NPM 다시 시장실패로 인해서 NG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요. 자, 입법국가, 야경국가를 하기도 하고, 자, 줄치시죠. 최소행정이 최선의 정부라고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보는 거죠. 자, 그 시장주의자들은 정부보다도 경제활동의 당사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작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아담 스미스는 국방, 사법제도, 공공토목사업, 재정권 등을 인정했다 정도만 줄만 쳐보시죠. 자, 행정국가는 복지국가라 그러죠. 큰 정부 시대입니다. 줄치시죠.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자, 그러니 입법국가 최소행정이 최선의 정부다. 최소 동그라미 놓으시고, 행정국가에서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다 했을 때 최대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행정국가 시대는 위기의 시대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선
행정국가로 발전하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딜 정책,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렇지만 행정국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권 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고, 둘째시죠. 케인즈 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줄치시 바랍니다. 줄쳐놓으시고 케인즈에다가 빨간 동을 해놓으시죠. 케인즈의 논리가 행정국가의 대표적 논리였다. 그리고 시장보다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더 잘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개도국에서는 대신에 개발 독재 시대였죠. 직접적인 책임 주제, 국가가 직접적 책임을 진다. 소득 재분배 정책 같은 거 또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 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행정국가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올쇼크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이 되고 다시 시장 논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NPM이 되는 건데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되는 거죠. 자, 빨간 동원에 쳐놓으세요. 이 여기 대표적 학자는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복지국가 때 대표적 학자는 누구? 케인즈. NPM 시대의 대표적 학자는 누구? 하이에크. 꼭 기억하시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부양이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니 국가는 되도록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양약이 당장에는 몸에 좋지만은 자꾸 몸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한약을 원한다는 거고, 케인즈는 이 양약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장 효과 있는 걸 국가 개입을 통해 당장 효과 있는 걸 가지자는 거죠. 신행정 여기 보면 정부 기능 축소,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주수상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레이거나믹스라 그러죠. 그다음에 간접적 책임을 강조한다. 간접 동원해 놓으시죠. 행정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간접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요 간접 동원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출 문제 다 나왔던 지문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 25년치 가까이 되는 공식 기출 문제의 주요 지문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가지고 다 이게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핵심 엑스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혹시 기출문제 다 안 푸셨더라도요, 25년치 기출에 대한 주요 문제에 대한 지문, 키워드, 그다음 정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반복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기출문제도 푸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인데요. 상대적으로 요거는 줄치시죠. 상대적 개념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넣었을까요? 절대적 개념 해가지고 시험에 넣었습니다. 절대적 개념 아닙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란 것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작다는 거지 그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정부의 주된 대상은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가 되겠고, 그거 꼭 줄치세요. 불가피한 분야에서 확장 가능성은 용인됩니다. 작다 그래가지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다 줄이진 않습니다. 필요한 영역은 어느 정도의 확장 가능성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다의 기준이 뭐냐? 줄 한번 쳐보세요. 공무원 숫자, 정부 기구, 예산, 규제, 자, 빨간 줄. 국민과 정부 간의 권력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수가 적다 하더라도 권력이 많으면 그건 큰 정부라 보는 거예요. 팽창의 폐단은 정부가 커지면은 행정부를 통제하기 곤란하고, 자, 줄쳐 놓으시죠. 민간 부분에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정부 감축 요청이 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으시고, 자, 밑에 그림 있죠? 요 그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총론 행자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입법국가에서 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을 계기로 행정국가가 되고, 다시 1970년대 올 쇼크가 터지면서 정부 실패 현상 발생.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라든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등 혹시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금융위기 등을 우리는 시장 실패, 그래서 여기 입법국가 시대 시장 실패, 대공황의 시장 실패와 구분해가지고 요 시장 실패를 신시장 실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NG의 시대에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큰 전체 흐름이죠. 이게 총론의 큰 흐름으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부 규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하나씩 강론으로 들어갈까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행정국가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정부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규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하여, 자, 줄 한번 쳐보세요. 사회 경제 질서 줄치죠. 구현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 조직 활동을 제한 지원하는 건데, 규제 정당화는 방금 보신 것처럼 시장 실패죠.
특히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해 시장 실패가 대표적이다. 규제 한계는 뭘까? 정부 실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한다 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 조직 활동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구현한다 해서 사회적 규제,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구현한다 해서 경제적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제 유형이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지금 첫 번째 광해 경제 규제에는 협의의 경제 규제와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가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럼 협의의 경제적 규제 볼게요. 요거는 경제적 규제이기 때문에 생산자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개별 산업 대상으로 하고 자, 시장 경쟁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좀 합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 주로 뭐냐? 자, 진입 규제나 태거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통신 시장이 대표적인 진입 규제가 되겠죠. 태거 규제 같은 것들은 중단을 못하게 막는 건데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말버스 같은 경우들은 수익성이 안 나잖아요. 안 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되는 이유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진입 규제를 하고 대도시의 말버스는 진입 규제 아무나 말버스를 운영 못하게 하고 그다음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말버스에는 태거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진입 규제는 이 대도시에는 말버스가 아무래도 좀 수익이 많이 창출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태거 규제, 수익성이 나지 않는 농촌 지방에다가 보조금 지급 많이 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교차된다 그래가지고 교차 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 돼 있죠. 그래서 시장 경쟁을 활성화를 위해서 자, 규제 완화의 주 대상은 협의의 경제적 규제겠습니다. 그 뭐 예컨대 진입 규제를 철폐한다. 진입 자체를 누구라도 시장에 들어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제 규제가 뭐냐? 독과점 규제가 되겠습니다. 독과점 규제는 줄지시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거는 규제 유지 내지 강화죠. 자, 유지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과점 규제는 나쁜 거니까 독과점을 타파해야만 경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규제 유지와 강화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사회적 규제 볼까요?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줄치시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자, 빨간 줄 치세요. 새로운 규제입니다. New Regulation, 신규제래, 신규제. 자, 경제 규제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사회적 규제는 나온 지가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1960년대 정도에 나왔고 경제 규제는 이미 20세기 초에 나왔던 겁니다. 자, 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한 것. 그래서 줄치시죠. 이런 규제는 경제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 내지 동그라미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 직접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 간접 규제로 나눠지는데 직접 규제는 다시금 규칙, 기준, 비율, 요건 같은 이런 거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몇 ppm 이하로 방출해라. 그죠? 환경오염했을 때 BOD 몇 ppm 이하로 방출하시오. 이런 것들이 명령 지시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거나 비율을 정해놓고 이걸 준수해라. 명령 지시적 규제 되겠고, 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시장의 인센티브를 이용해가지고 규제를 가한 겁니다. 줄쳐 보세요. 공해 배출 부과금 제도, 공해권의 경매 뭐 등등. 또는 품질 및 성분 표시, 등급 사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다. 자, 예컨대 내가 공해를 많이 배출하고 싶다면은 더 많은 공해권을 사야 되는 오염 허가서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는 더 많은 돈 부과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오히려 금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공해 물질을 덜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금전적인 거 인센티브와 연동을 시킴으로써 그죠? 자연스럽게 공해 물질을 배출을 적게 하게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같은 것들.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 봉투를 배출할 때도 되도록 예전에는 막 마음대로 배출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배출하려면은 봉투를 많이 구매해야 되고 금전적 부담이 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좀 적게 배출하려고 아껴 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시장 유인적 규제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한 규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특징.
명령 지적 규제에 비해서는 높은 경제 효율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빨간 줄 쳐놓으세요. 하지만은 빨간 줄 정치적 수용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제 효율성 높죠. 하지만은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몰래 에이 돈 내는 이 차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몰래 배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음 경제적 규제 가시면은 협의의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지금 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가져갈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 이 밑에 경쟁을 자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진입 규제 이런 것들인데 요걸 그죠 경쟁을 제한하는 거였죠. 그럼 독과점 규제는 오히려 독과점을 타파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규제는 시장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시장 경쟁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 마지막에 요걸 줄치죠. 정치 마지막 표 밑에 보여주세요. 경치 경제적 속성했을 때 여기는 포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 규제의 경우는 뭐 진입 장벽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관료들을 그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에 반해서 독과점 규제는 독과점 업체들이요 뭐 할까요? 어떻게든 독과점 규제 안 받으려고 자꾸 정부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대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도 대립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기업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규제를 가할 때 대기업이 국가와 자꾸 대립 현상을 가져오는 거 이런 내용 되겠고 이럴 때 공익 집단, 즉 NGO 집단 등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 사회적 규제가 최근 나왔다 그러죠. 최근 신규제라고 합니다. New Regulation의 말로 쓰기도 합니다. 밑에 하나 적어놓으시죠. NEW, New Regulation. 레귤레이션은 규제인데 신규제라고 하는 신규제. 사회적 규제를 신규제라고 신규제. 최근에 만들어진 규제. 최근에 하더라도 한 1960년대니까 꽤 오래됐죠. 자, 다음 정부 규제 계획을 한번 볼까요? 규제 계획을 보겠습니다. 교차 보조 방금 말씀드렸죠. 진입 규제하고 태그 규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대 추구라는 게 나오는데요. 정치인 관료에게 생산적이지 못한 로비 활동을 통해 분화 가치 이전 도모다. 자, 요거 줄치죠. 로비 활동을 통해서 분화 가치 이전 도모가 이게 지대 추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대라는 건 여기 보세요. 규제나 개발 계획 같은 걸 해가지고 불로소득이 생기는 걸 말하죠.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무슨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장동 사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개발 계획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막대한 수익을 소수 업자들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팩트잖아요. 이놈들이 많은 돈을 피 같은 돈을 가져간 거는 이런 것도 바로 로비하는 거죠. 로비해가지고 그죠? 지대란 건 다시 말합니다. 불로소득입니다. 지대란 것은 불로소득을 말한다. 근데 이게 자꾸 시장 문제에 개입을 많이 하니까 규제를 하거나 개발 계획 같은 거는 정부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지대를 없애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필요성 논거, 끈끈이 인형 효과, 타르 베이비 이펙트라고 하는데 또는 규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거, 이걸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비눗방울 효과, 조임새 효과, 규제의 톱니 효과, 이 모두가 규제가 자꾸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자, 비눗방울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비눗방울 계속 후루루 불면 어때요? 사라지지만 또 다른 비눗방울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일정 수준의 규제가 유지되죠. 우리가 그를 비눗방울 효과, 조임새, 조인다. 조이는 거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죠. 톱니바퀴도 한 방향으로만 돌아간다. 어떤 방향으로 돌아간다? 규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인다. 규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간다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 기간의 포획 현상을 볼까요? 자, 포획이라는 게 뭐냐? 우리 보니 경제적 규제, 협의의 경제 규제의 경우에 포획 현상이 발생하죠. 규제 기간이 규제 객체인 이익집단에게 포섭되어서 그들의 요구나 주장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것을 포획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규제 기간에 관심이 낮아지면은 이제 포획 현상이 촉발되죠. 국민들이 규제 기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피규제 기관인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래 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주로 경제적 규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적 규제 줄치시 바랍니다. 뭐 해먹을 거 있으니 관료를 포획한다는 거죠. 포획한다. 한마디로 규제 기간을 뭐 한다? 포로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포획. 캡처란 거는 포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규제 개혁의 단계를 볼게요. 규제 완화 단계, 규제 품질 관리 단계, 규제 관리 단계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규제 완화 단계라는 거는 이거는 양적 측면인데요. 둘째로 나오지만 규제 총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절차나 구비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자, 규제 품질 관리는 총량이니까 여기는요. 두 번째 끝에 보시 개별 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 맞춘 규제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규제 영향 분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제 관리 단계라는 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 체계까지 관심을 갖는 단계를 규제 관리 단계라고 합니다. 즉 규제와 규제 간의 정합성 같은 거, 규제와 규제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상충되는 면이 없이 잘 짜맞춰지도록 만들어진 단계를 우리가 규제 관리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걱정해가지고 규제를 강력히 추구하려고 그러고, 산자부에서는 그러면은 기업체가 물건을 못 만든다, 자동차 산업이 크게 타격이 입는다 그래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서로 한쪽은 강화, 한쪽은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두 부처 간의 어떤 정합성적 측면 또는 전반적인 규제의 어떤 보완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준 단계, 이게 규제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정성질 시험에도 나왔는데 순서가 나왔어요.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관리, 그다음에 규제 관리, 그죠? 특히 규제 품질 관리와 규제 관리 단계 헷갈리지 마세요. 품질 관리는 질적인 측면, 규제 관리라는 것은 규제 전반적인 체계 이런 거니까 요 순서를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규제 영향 분석을 가도록 할게요. 규제 영향 분석은 새롭게, 자, 빨간 줄 놓으세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가 되겠다. 규제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 및 비용 점검 측정하는 거 되겠는데요. 자, 규제의 영향을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규제가 있을 때 베네피트가 생기고 편익이 있을 것이 코스트 비용이 있었죠. 그럴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이 규제가 뭐라는 거예요? 베네피트가 커야만이 그 규제를 인정하자는 거죠. 규제를 실시했을 때 코스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그 규제는 어떻게 하라? 없애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자, 빨간 동원에 쳐놓으세요. 신설 강화 규제심사, 신설 강화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뭐가 빠졌을까요? 예, 완화는 아닙니다. 완화할 때는 완화 X를 해놓으시죠. 규제연부서 하지 않습니다. 신설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는 규제연부서를 하고, 완화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 이해관계 조정 수렴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관료에게요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해 줍니다. 비용이 든다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용과 비용 대비 편익을 봤을 때 편익이 더 큰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규제 외에 대체수단은 존재하지 않느냐, 또는 비용 편익 분석도 한다든지, 또 혹시 경쟁을 제한하는 거 없느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없느냐, 어떻게든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게 되니까 그런 거고, 70년대 여러 국가 도입되었고 OECD에서도 채택을 권고했습니다. 자, 규제개혁위원회 시면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뭔가? 빨간 동그라미 대통령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 해가지고 시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다가 자, 국무총리라고 해놓으시고 X라고 해놓으시 바랍니다. 예. 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규제개혁위원장이 2명인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포인트가 뭘까요?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2명이라는 거. 대통령 소속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위원장 한 명이잖아요. 그건 2명이에요. 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자, 그 다음에 20명 이상 25명 이하 돼 있고,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자, 졸지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연임할 수 있으면 있음 빨간 동그라미. 또 우리 경정성진에서 또 마이너스 출제 유형이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없음 하면은 X가 되겠죠. 없음 X입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죠. 대통령 소속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하면은 이것도 X. 혹시 헷갈리시면 쓰지 마시고요. 나는 그래도 틀리게 나온 질문 어떤 질문인지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 국무총리 X를 넣으시죠. 한번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초로 경쟁 기출문제 중심으로 쫙 훑어보세요. 이 공식문 자꾸 섞여버리면요 경쟁 기출의 출제 포인트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경쟁 문제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꼭 무슨 제가 제 교재를 보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다른 뭐 책 많은 좋은 책도 많으니까. 자, 다음 규제 심사 제도 가면은 여기는요.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합니다. 자,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 의원 입법은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행정 규제 행정부가 규제를 심사하다 보니까 상권 분립상 의원 입법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45일 이내 심사 끝내야 되고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줄치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 사무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상 또는 선거의 중립성 등등 때문이겠죠. 자, 규제개혁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런 규제정비종합계획, 규제일몰제, 자, 동그라미 5년 총괄 수 없다는 거 5년 동그라미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규제 등록제, 한시적 규제 유예, 규제 샌드박스를 해가지고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모래사장을 말하죠. 모래터 안에서 어린이들이 놀이터 어린이에서 모래사장 안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듯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마음대로 한번 규제를 받지 않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일정 기간 이후는 한시적 면제나 유예를 주는 것을 규제 샌드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드론 산업 같은 거 IT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규제 법정주의, 규제 최소한의 원칙. 자, 규제는 반드시 법에 정해되고 있고요. 규제 총량제가 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음 규제의 역설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우리 경정성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규제 역설. 우리 이번 강의는 끝에 행정 변수과 섹터 7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를 받는다. 자, 요거 앞에만 보시면 역설이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려다 보니 오히려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염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다가 집행 자원이 한정되니까 오히려 규제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고, 또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요거는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니까 종래의 그죠? 오히려 전체 위험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즉 이 말이죠. 새 차에다가만 새로운 신차에다가 공기 정화 장치, 안전 장치를 의무화해 놓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매연을 많이 원래 옛날 오래된 차가 매연 많이 배출하잖아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낡은 자동차를 선호하게 된 거죠. 가격이 싸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뭐가 된다? 전체 환경오염이 더욱 더 많아지더란 거고.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 최신 또는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던 기업체가 마치 진입장벽을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도 막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장벽 바깥에 있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했던 업자들은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즉 새로운 기술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다음에 또 소득 분배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되고, 그죠? 조금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득 분배 악화 우려의 문제가 되겠고요. 최저임금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다음 실질적인 정보 공개량이 감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드는 거죠. 국가가 강압적으로 기업체에다가 정보 공개해라라고 해버리면은 기업체가 딱 국가가 요구하는 정보만 공개하고 정말 정작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보 비대칭이라 그러죠. 그러니 기업체는 딱 필요한 정보 또는 국가가 요구하는 정보만 공개하고 실질적인 제품에 대한 정말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말합니다. 다음, 최근 경간부 시험에 나왔던 스티글러의 정부 규제 이론입니다. 이 스티글러는 공공선택 이론적 시각을 반영한 정부 규제 이론이고요. 자, 정부 규제의 수요자는 누구냐? 피규제 산업으로 이익 집단이다. 즉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입 규제. 우리 이동통신 시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이 KT, SK, 그다음에 LG U+잖아요. 여러분도 알았지만 이 SK가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그룹이라는 섬유회사에서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정치 간 합리적 행위자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공공선택 이론이니까 효용 극대화 나온 거죠. 관료는 피규제에 포획이 되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또 피규제자 입장에 동조하는 거죠. 포획이 되버려 포획이 되니까 그게 가는 거죠. 포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 영역 분석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요거 규제의 종류 있죠. 요게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요 부분 A급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를 다시금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를 나누고 있고, 수단 규제라는 거는 투입 규제라는 거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거. 자, 이거는 둘째죠. 사전적 규제라는 건데, 예컨대 특정한 안전장비를 착용해라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투입 규제 또는 수단, 특정 수단을 써라는 것은 수단 규제가 되는 거고,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입니다. 일정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해놓고 이 규제자에게 이걸 달성하라는 거죠. 이것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대기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 유지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 그대로 쳐놓았어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빨간 줄 꼭 치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성과 규제는 수단 규제에 비해서 규제 대상 기한의 자율성이 크다. 요거 별표는 이 문장 별표 놓으시거나 빨간 줄 꼭 쳐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빨간 색깔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거의 100%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규제 볼까요? 관리 규제란 거는 줄치시죠. 한마디로 요겁니다. 해썹,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썹이 되겠습니다. 요 관리 규제는 수단 규제보다도 더 많은 자율성을 줍니다. 요 줄치 수단 규제보다 많은 자율성을 준다. 과정만 준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성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자율성이 많은 것이 성과 규제가 가장 자율성이 많고, 그 다음에 관리 규제가 그 다음에 자율성이 많고, 가장 자율성이 적은 것이 수단 규제 또는 투입 규제가 가장 자율성이 적습니다. 요거만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도, 그죠? 요것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문제 다 풀릴 것이다. 그다음에 직접 국가가 직접 가하는 직접 규제, 민간과 같이 하는 공동 규제, 민간이 혼자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 규제 등이 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변호사 협회나든가 의사 협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굳이 규제하기보다는 변호사 협회, 의사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이 하죠. 물론 실제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가 자율 규제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개입범위 나오는데 여기도 출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있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주로 빨간 줄 쳐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빨간 줄. 원칙 허용 예외 금지예요. 원칙 허용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금지가 예외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금지 빨간 동그라미, 예외 허용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까요? 자, 빨간 줄 치세요. 이것도 100% 나오는 시험 지문.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별표 넣으시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네거티브 규제라는 건 원칙 허용, 예외 금지니까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요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예요. 모든 거 다 하지 마. 요것만 이것만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개혁 방향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행정 지도를 보겠는데, 이 행정 지도는 공시에서는 거의 뭐 화석화된 암모나이트에 해당하는 주제이긴 한데, 우리 경정성진에서는 가끔씩 출제되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소관 사무 범위에서 권고, 협조 요청, 알선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강제적,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법적 구속력이 없죠. 이건 주시죠. 비강제적,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 행정 지도가 팽창 요인이 뭐냐면은 발전행정 동시대 때 또 요거 줄치죠. 민간 부문의 정보준적 선택, 정부 동관을 넣으시고, 또 정부 주도의 사회개혁 운동, 정부 동관. 민간 주도가 아니고 정부의 민간이 의존하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개혁 운동, 새마을 운동 때 행정지도 팽창했다는 것이고, 폐단은 법적 근거 없으니까 법치주의 침해되고 불분명한 행정책임 줄치시고, 법치주의 침해 당연히 구제수단이 위협하다는 거죠. 형평성 상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법적 근거 없이 막 하기 때문에 또 과도한 팽창 등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사회과학의 성격, 행정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성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방성이나 기술성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과학화 줄치시고 처방성, 기술성 줄쳐 놓으시 바랍니다. 전문 직업적 성격 가지고 있고, 실천적 도구적 성격,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응용 학문입니다. 하지만 종합 학문적 성격 가지고 있어 잡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줄쳐 놓죠.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 다음 보편성과 특수성. 요 경정성지 시험에 나왔던 거죠. 외국의 제도를 외국에 하는 거 우리나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빨간 동그라미 보편성이죠.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우리나라는 다 보편적 적용. 보편성이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 다음에 빨간 동그라미 쳐. 상황이나 맥락의 유사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행정이론의 빨간 동그라미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맥락이라는 건 상황을 말해요.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수성이에요. 특수성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하는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것을 우리가 특수성이라 그럽니다. 보편성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락이나 상황의 제약을 받느냐 여부를 따져보는 걸 특수성이 되겠죠. 요거 시험에 나왔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두 개 다 고려해봐야 된다.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말이 나겠습니다. 자, 이건 나머지 됐고요. 이제 행정의 마지막 변수로 갈게요. 행정의 3대 변수는 넘겨주세요. 예, 구조, 인간, 환경이 되겠고 여기서 인간은 행정인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주로 뭐 정부 부처, 법령이라든지 개청제 분업 같은 것들, 텔레 과학적 관리론, 배배 관료제론이 되겠고요. 인간에 대한 거는 인간관계론이겠죠. 메이오 인간관계론, 사이먼 행태론, 신행정론 전부 다 이게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은 가우스와 리거스가 말한 행정 생태론이나 개방 체제론 등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과 환경에서 정치, 경영, 경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